지혜를 위한 해독의 앤서니 윌리엄 저자의 이제 방사선 문제, 잘 알려지지 않은 방사선 노출원이 있다. 바로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마친 가방이, 또 보안 요원이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방이 검색대를 통과하는 동안에 가방이 흡수한 방사선은 수년, 심지어 수백 년간 가방에 남는다. 그 가방이 백팩이든 토트백이든 서류 가방이든 그 가방을 다음 여행 때 또 사용하면 또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더 많은 방사선이 축적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방사선은 여행 가방에 쌓이고 또 쌓인다. 현재 전 세계 공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보안 검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이용률은 해마다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비행기를 탈 때 휴대하는 가방은 3번 쓰면 버리는 것이 좋다. 3번 쓰면 버린다. 탑승 수송 중에서 맡기는 짐의 경우 통과하는 검색대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이 더 적으므로 그런 가방은 6번 정도 쓰고 버려도 된다. 편도가 1번이다. 왕복은 2번으로 친다. 이런 정보가 당연히 반갑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값비싼 명품 여행 가방이 유행하고 재사용 장려되는 요즘 같은 시대의 가방을 몇 번씩 쓰고 버리라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아니냐는 반문도 나올 법하다. 여행 2번 하고 새 가방을 사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소비 아닐까? 당신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당한 질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후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당신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수십 번 검색대를 통과한 가방에 자녀가 장기간 노출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빨리 늙고 싶은 사람, 예컨대 남들보다 빨리 흰머리와 주름이 늘고 태행성과 질환에 걸리는 기회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골격이나 키가 줄어드는 것도, 손발톱이 생기기를 잃고 색이 바래는 것도, 치아가 변색되고 썩는 것도, 눈이 백내장으로 뿌여지고 망막이 퇴행성 질환으로 망가진 것도 다 환영하지 못하는 노화 현상이다. 우리는 노화에 저항한다. 그런데 다들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노화를 쫓아가는 방사선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방사선은 급격한 노화 현상을 촉진한다. 방사선에 노출된 모든 세포는 세포 조직의 퇴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명력이 빨려 나가는 것이다. 물론 인체의 세포는 끊임없이 소멸과 재생을 거듭하지만 그렇다고 방사선이 저절로 사라지진 않는다. 369 해독법과 중금속 해독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거해야만 한다. 제거하지 않고 몸속에 남은 방사선은 우리보다도 수명이 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힌 뒤에도 우리 몸에서는 수백 년 동안 방사선이 흘러나올 것이다. 방사선은 면역력도 떨어뜨린다. 강한 면역 체계는 우리가 매일 치러야 하는 병원균 및 독소와의 전쟁에서 필수적이다. 그런데 비행기에 탑승한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 후쿠시마, 히로시마, 체르노빌 참사 때 발생해서 아직도 대기에 떠다니고 있는 방사능 낙진도 무시할 수가 없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진다. 게다가 비행기 하나의 승객은 방금 검색대를 통과한 가방을 머리 위에 선반 위에 올려놓았을 것이다. 모든 승객이 방사선 샤워를 하는 꼴이다. 비행기 여행 외에도 엑스레이, CT, MRI 촬영에서부터 휴대전화기 같은 전자기기, 물과 먹을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은 방사선 노출원으로 가득하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녕과 활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실천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평소 집안 어디인가 여행 가방을 보관하고 있을지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구 중에 아기나 만성질환자가 있다면 비행기 여행을 자주 사용하는 가방은 멀리 두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아이가 자는 방의 벽장에
17번씩은 사령한 가족들의 여행 가방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10번도 넘게 비행기를 타며 메고 다닌 가방이 당신 머리맡에서 밤마다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아이가 있다면 여행 가방의 정기적인 교체에 더 신경 써야 한다. 특히 비행기가 들고 탔던 가방 근처에는 아기가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어린 자녀도 없고 가방을 새로 살 여유가 없다면 집안에서 제일 오래 머무는 공간에서 최대한 멀리 여행 가방을 보관하고 하는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안 검색들을 통과한 가방 안에 든 짐은 어떨까? 부피가 클수록 흡수하는 방사선 양도 많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방이다. 그 안에 들어있던 컴퓨터나 또 휴대전화기, 옷가지 등은 평소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보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여행 가방에 들어있던 셔츠, 바지, 스웨터 등을 평소에 한 서랍 안에 모아놓지는 않기 때문에 방사선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게다가 가방보다는 쓰고 버리는 주기가 더 짧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비행기에서 먹으려고 가방에 챙겨 넣은 음식도 마찬가지다. 보안 검색들을 통과한 음식을 먹으면 소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공항에서 판매되는 음식 역시 검색들을 통과한다. 여행 중에서 음식 섭취는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수분 섭취는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챙겨 먹고 챙겨 마시고 여행에서 돌아와서 중금속 디톡스 스무디 같은 행동법을 실천하면 된다. 내 말은 일상을 위축된 채 살지는 말라는 뜻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정도의 노출은 피할 수가 없다. 반면에 여행 가방처럼 노력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노출도 있다. 어느 쪽이든지 의식하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다. 알아야 더 현명한 선택이 가능하다. 알아야 다음부터는 여행 가방을 구입할 때는 몇 번 쓰고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저렴한 제품을 고르고 방사선이 묻어있는 가방을 아이가 자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보관할 수 있다. 그래도 여행 가방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자. 병에 걸리면 돈만 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언젠가 보안 검색대의 방사선 피폭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세간의 이목을 끌 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분명 전문가가 나서서 여행 가방에서 방사선 검출이 되더라도 일체 위험한 소재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 말은 방사선이 안전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치아 충전에 쓰이는 수건이 안전하다는 말과 같다.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시대에 뒤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된 진실을 꼭 기억하자. 방사선의 문제가 이렇게 크군요. 이렇게 읽어도 경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방을 이리저리 바꿀 수가 참 어렵겠는데요. 자, 플라스틱의 문제를 볼까요? 최근에 플라스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환경 보호의 맥락에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제품에 둘러싸여 생활하는지 그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플라스틱 노출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점점 더 절감하기 시작을 했다. 플라스틱은 의약품과 PVC 배관에도 들어있다. 육류를 비롯한 수많은 먹을거리도 플라스틱에 포장이 된다. 플라스틱 사용처 목록은 끝이 없다. 플라스틱은 그야말로 도처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플라스틱 병, 봉지, 포장지, 빨대 등등에 대한 공포와 혼란은 이미 극에 달했기 때문에 공포를 더 조장할 생각은 없다. 그 대신에 수십 년간 당신 몸속에 쌓였을 플라스틱을 없앨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를 권하고자 한다.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일단 플라스틱은 석유 부산물이다. 플라스틱은 인체에는 독소나 다름이 없는 여러 화학 성분을 합성한 중합체로 만들어진다. 성분 배합은 필요도 경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공업용 플라스틱은 더 적이고 비닐봉지 같은 것은 유연하다. 플라스틱은 문제가 많지만 유용한 자원이기도 하다. 우리는 플라스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거나 피할 수가 없고 플라스틱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다. 주방에서 해독과 치유를 위한 레시피를 따를 때도 우리는 플라스틱에 의존한다. 고품질의 믹서기,
착즙기 같은 식품 가공기는 그 값어치를 하고 값싼 일회용 플라스틱처럼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 봉지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정도 플라스틱 노출을 줄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도 PVC 배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까지는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PVC 배관이 금속 배관에 비해서 안전하기는 하지만 플라스틱 노출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손에 스치러 닿는 플라스틱 머리핀이나 또 컴퓨터 키보드는 어떠한가? 비건 가죽 소재라면 일부러 고른 신발은 또 플라스틱은 도처에 있다. 자신의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모조리 없애기를 결심하고 실천하는 사람도 사는 것이 어디든지 공기를 따라서 떠다니는 플라스틱 흡입까지는 피하지 못한다. 농업에서 플라스틱을 태우기 때문이다. 민감한 사람에게는 특히 힘든 시기가 있다. 주로 무더운 날씨에 공기 중에서 독성물질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그 독성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소각한 플라스틱이다. 우리 모두는 플라스틱을 흡입하고 먹고 마신다. 늘 플라스틱에 노출되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완전히 벗어나지도 피하지도 못한다. 플라스틱 제품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침출이 발생한다. 침이나 물 또는 손의 유분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름이 플라스틱에 닿으면 미량의 플라스틱이 묻어난다. 검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극소량이기는 하지만 누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침출된 플라스틱이 몸으로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오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식단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플라스틱을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말고도 매일 노출되는 수많은 독소와 오염물질에다가 잘못된 식습관까지 더해져서 우리 몸은 제대로 해독할 수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플라스틱만이 아니다. 이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온갖 독소가 우리 몸에 동시에 침입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몸속에서 활성화된 상태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만지고 삼켜 또 몸속으로 들어온 플라스틱은 나노단위의 초미세의 플라스틱 막을 형성하는데 이 플라스틱 막이 이미 몸속에 들어있는 살정제, 살균제, 일반 세제와 같이 다른 트러블 메이커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 플라스틱 막의 석유 화학 성분이 다른 화학 성분과 상호작용을 하면 화학 조성의 변형이 일어나서 상호작용자보다도 독성이 강해진다. 플라스틱은 결국 몸속의 모든 장기에 침투한다. 어떤 장기도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거나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름에 떼약볕에 달궈진 야외용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적이 있는가? 해변용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선크림을 바른 적이 있는가? 그 선크림이 의자의 플라스틱 표면과 사람의 피부 사이에 끼어서 플라스틱이 더 많이 침출되게 만든다. 플라스틱 침출 및 노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물놀이를 하면서 선크림 묻은 손으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장난감을 만지는가? 캠핑은 또 어떤가? 텐트의 소재도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 플라스틱이다. 요즘 부쩍 인기가 높아진 플라스틱 옷과 신발은 또 어떤가? 판벽을 비닐로 덮은 건물 옆에 바람이 부는 날 서 있어도 비닐 소재의 창문을 열어서 씹어오는 바람을 맞아도 비닐 소재의 바닥이 깔린 집에 살아도 지갑에서 운전 면허증이나 신용카드를 꺼내서 쓸 때도 우리는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피할 수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공포를 조장할 생각은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경계하고 있지만 여전히 플라스틱이 해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플라스틱에 노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다. 의식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날에도 우리는 다른 곳에서 플라스틱에 노출되게 마련이다. 그것도 대량으로 떨어서 우리는 플라스틱의 폐해를 인식하기 전부터 우리 몸속에 오랜 세월에 축적해온 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플라스틱은 우리의 간과 피부를 포함해서 모든 장기의 일부가 되고 말 것이다. 플라스틱은 장기의 일부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장기에 침투해서 장기가 플라스틱에 부화되게 한다. 특히 간은 건강한 지방이든 나쁜 지방이든 고지방 식단을 비롯한 생활 양식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안 그래도 지치고 처지고 둔해진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플라스틱까지 침투하면 과부하가 걸린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여과 기인 간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다. 결국 간이 더 이상 여과하여 붙잡아두지 못하는 플라스틱은 간에서 빠져나와서 몸의 다른 세포에 달라붙는다. 그러면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등의 세포들 사이에 코팅처럼 플라스틱 막이 형성된다. 이 막이 세포로 가는 산소 공급을 끊는 장벽처럼 작용해서 세포가 숨을 못 쉬면 몸의 특정 부위는 세포 괴사가 더 빨리 일어나기도 한다. 비유하자면 각각의 세포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노는 아이와 같아. 이와 질식 위험 경고문이 거의 모든 비닐 포장지에 붙는 이유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에 노출된 세포도 질식을 피하기 위해 적응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생세포에는 당연히 플라스틱 잔여물이 스며 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몸속에서 플라스틱을 빼내야 한다. 젊을 때는 자신이 천나무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늙는다. 지금도 플라스틱 막과 잔여물이 몸속에 쌓이고 있지만 느끼지 못할 것이다. 폐세포에 플라스틱 막이 형성되는 것을 어떻게 느끼겠는가. 하지만 지금 아무 느낌이 없다고 세월이 흘러 그 후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훗날 크나큰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과 몸에 걸치고 바르고 뿌리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독은 간을 비롯한 모든 장기에서 플라스틱을 제거해서 플라스틱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막고 질병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해독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네요.